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건우입니다. 자, 2021학년도 이제 대비 1, 2월달 이제 국어교육론 이론반 개강을 합니다. 개강을 오늘 하고요. 이제 8주 정도에 거쳐서 이제 이론 내용을 좀 학습을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인데,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나오셨어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요, 1차 발표 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처음 준비를 하시면서 나오신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또한 이제 다시 준비를 하고자 이제 마음을 다잡으시고 나오신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자, 그랬을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가 올해는 조금 더 최선을 다해서 조금 더 합격률을 높이는데 일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준비를 해서 더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더 많은 내용을 전달을 드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선생님들께서 모두 다 합격을 하시는데 좀 일조를 제가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제 역할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열심히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생님들께서도 나름 혹시 설명회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뭐 다른 선생님 거라도 설명회 들으신 적이 있다면 계획을 좀 세우셔서 올해는 처음 준비를 하시는 경우든 아니면 뭐 2번, 3번, 여러 번 준비를 하시는 경우든 올해는 좀 계획을 세워서 좀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약간 잔소리를 좀 드렸고, 오늘 우선 자료를 2개를 받으셨어요. 하나는 마인드맵을 받으셨고요. 하나는 상세 목차를 받으셨습니다. 요 상세 목차를 드린 거는요, 제가 카페에 글을 하나 남겼어요. 그러니까 올해 교재가 새로 나왔는데 올해 교재를 꼭 사지 않아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작년 교재를 가지고 그냥 따라오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바뀐 부분 드릴 거니까 이걸 보시면서 쫓아오시면 됩니다. 굳이 사지 마시고, 제가 그렇게 이론편은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혹시 새로운 교재에 이렇게 매 단원마다 앞에 상세 목차랑 그 다음에 출제 예상 범위, 그 다음에 관련 기출, 이런 표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표들이 다 이제 단원 앞에마다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작년 교재는 이게 없죠. 그래서 혹시 작년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거를 올려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셔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개 받으셨는데, 2개 받으셨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간단하게 먼저 오리엔테이션을 조금 하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은 가볍게 한 5단원 정도만 나가볼까 합니다. 자, 먼저 오리엔테이션을 조금 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국어교육론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린 다음에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좀 수업을 나가볼까 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어교육론은 뭘 공부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국어교육론이라고 한다면 뭘 공부를 하는 건가요? 남들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뭔지는 아는데 막상 대답할 그런 게 없어요. 그죠? 좀 체계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국어교육론이라고 한다면 뭘 배우는 과목인지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크게 국어교과는요, 영역체제가 어떻게 되나요? 크게 5 영역체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5 영역체제를 이루고 있는데, 그 영역체제의 하위 영역을 한번 살펴보면은 듣기, 말하기, 그 다음에 읽기, 쓰기, 문법, 바꿀게요. 문법, 문학, 이렇게 크게 5 하위 영역체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어교육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 사용 기능 영역에 해당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 사용 기능 영역에 해당하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요것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이 국어교육론이죠. 자, 하위 영역체제를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앞에 빔을 한번 보시면, 빔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교원 임용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공고문이 나옵니다. 공고문을 보면은 임용시험은 여기서 출제를 할 거예요 라고 해서 출제 범위와 비율, 내용 등을 좀 설명을 해줘요. 근데 앞에서 보시듯이 크게 교과 교육학, 교과 내용학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뭘까? 우리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을 준비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공고가 나와요. 이 공고 내용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공고 내용을 좀 보시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먼저 조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크게 교과 교육학, 교과 내용학, 특정 교과는 교과 교육학, 교과 내용학으로 나뉘어요. 근데 우리 국어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무 자르듯이 이렇게 나뉘지가 않습니다. 다른 교과를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체육이나 뭐 음악 이런 데 가면은 아예 책 이름이 뭐 음악의 뭐 교과 교육학, 뭐 교과 내용학 이렇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문법, 문학, 그다음에 교육론 이렇게 나뉘기 때문에 국어 교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나뉘지는 않지만 한번 내용을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은 교과 교육학 같은 경우는요. 해당 교과를 가르치는 데 필요한 교수 학습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평가 방법 그다음에 교재 연구법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가르치는 게 바로 교과 교육학입니다. 반면에 교과 내용학은 그 해당 교과의 근간을 이루는 내용 요소 부분을 말아요. 내용 요소 부분. 좀 쉽게 풀이하자면 아무래도 교육과정으로 예를 든다면 성취 기준이 되겠죠. 성취 기준 내용이 교과 내용학 부분에 속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국어교육론은 과연 뭘 배우는 거냐. 자, 크게 교과 하위 영역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요 부분에 대해서 교수학습 방법이나 평가 방법, 교재 연구법, 그 다음에 핵심 내용 요소에 대해서 배우는 게 바로 국어교육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국어교육론이 무슨 과목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서 자, 앞에서 이제 국어교육론이 뭘 배우는 과목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되느냐 그 대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국어교육론을 대비를 할 때 크게 양대 산맥입니다. 첫 번째는 교육과정, 두 번째는 이론서입니다. 교육과정과 이론서를 바탕으로 이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주로 우리가 성취 기준을 보죠. 그 다음에 이론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양한 화법, 독서, 작문에 대한 다양한 이론서들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교육과정 한번 잠깐 살펴보시면 교육과정은 주로 성취 기준을 보실 건데 현행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에요. 그죠?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성취 기준을 보시게 되는데 근데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한번 쭉 보신 적이 있으시죠? 보시면 불친절한 교육과정입니다. 즉 모든 성취 기준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하진 않아요.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우리는 2012, 그 다음에 2009 개정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우리가 보충을 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교육과정을 살펴볼 때 시기별로 살펴볼 수 있는 교육과정을 의미를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학교별 교육과정을 한번 살펴보실 거예요. 자, 시기별로는 2015, 2012, 2009라고 살펴보셨어요. 기준은 예. 근데 너무 부족하니까 우리가 얘랑 얘를 좀 보충해서 살펴볼 거다. 자, 그 다음에 학교별로 한번 보시면 우리가 크게 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어 교과에 해당하는 우리가 성취 기준을 살펴봐야 되는데 중학교를 한번 살펴보시면 중학교의 국어 과목은 뭐예요? 과목 명칭이 국어예요. 그죠? 그러면 중학교는 국어라는 과목에 대한 교육과정을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로 가시면 고등학교는 나뉘죠. 고1, 그 다음에 고2, 3으로 나뉩니다. 그죠? 고1은 국어라는 과목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고2, 3은 뭘 배워요? 선택 과목으로서 화법과 작문, 독서,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 언매, 기타 등등 배우죠. 자, 이처럼 고등학교는 국어, 화작, 독서, 언매 이런 부분에 대한 성취 기준을 학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고등학교, 중학교 성취 기준 학습을 하셨으면 성취 기준은 나름 조금은 구체적이라기보다는 좀 추상적인 내용이에요. 자, 이런 성취 기준 내용을 먼저 학습하신 다음에 그 성취 기준이 교과서에 어떻게 풀이가 됐는지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를 한번 보셔야죠. 그래서 교과서도 정해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파트에서는 크게 성취 기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적용된 양상인 교과서까지 같이 보셔야 된다.
같이 대비를 하실 건데 요 과정은 우리가 3, 4월 달에 한번 볼 겁니다. 3, 4월 달에 같이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론서예요. 이 이론서야말로 지금 1, 2월 달에 진행을 하는 거죠. 자, 이 이론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교육과정, 예전 시험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으로 좀 커버가 됐어요. 교육과정만 공부를 하고 들어가면은 국어교육론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어요. 근데 최근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객관식 시절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교육과정만 가지고는 커버가 안 됩니다. 이론서를 보셔야 되는데 최근 시험 유형, 시험 추세를 보시면은 쉽게 나올 때는 교육과정 정도로 풀 수가 있지만 그래도 대체로 보면은 이론서까지 한번 보셔야 돼요. 경향을 한번 보시면 나중에 좀 경향을 뒤에서 보실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이론서를 좀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론서 같은 경우는 화법, 독서, 작문 각각의 여러 개론서들이 있잖아요. 이 개론서들을 좀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잠시 여기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2020학년도부터 이제 서답형으로 들어선 2014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국어교육론 기출 분석표를 잠깐 보실 거예요. 자, 잠깐 보시면 대체로 국어교육론 같은 경우는 많으면 8문항, 적으면 6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올해 얼마 전 11월 23일에 치러진 시험도 7문항이 출제가 되었어요. 자, 근데 영역을 한번 세부 영역을 보시면 화법이 2개, 독서가 2문항, 그 다음에 작문이 3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느 영역을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또 가장 양이 많은가요? 아무래도 화법이 제일 많아요. 성취 기준을 보든 아니면 이론서를 보든 화법의 양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화법을 가장 먼저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화법에 좀 치중하는 경향이 높은데 우리 총 출제된 문항수를 한번 볼까요? 총 출제된 문항수를 보시면 화법은 15개, 독서는 16개, 작문은 19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경향을 보면 너무 화법에만 치중하면 안 된다. 다른 영역인 독서와 작문 영역에도 치중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작문 영역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이론서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앞으로의 제가 하반기 그다음에 5, 6월 달 이때도 이런 방향에 따라서 좀 수업을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요 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국어교육론은 한 6문항에서 8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화법 이외에도 작문 영역에 좀 치중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좀 힌트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번 시험이죠. 11월 23일에 치러진 내용을 잠깐 볼 거예요. 뭐가 출제가 됐는지. 잠깐 주제만 한번 보시면 화법 같은 경우는 발표가 나왔고 연설이 나왔어요. 발표, 연설이 나왔습니다. 발표와 연설은요, 그렇게 출제 빈도가 너무너무 많지는 않아요. 단독 문제로 나왔을 때 너무너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나왔던 합법 파트를 보면 대부분 토의, 토론 이런 것들이 주로 나왔었죠. 근데 이번에 제가 보기로는 학원가를 비껴나가려는 출제의 의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발표와 연설을 냈는데 발표와 연설을 냈어도 개론서 내용을 그대로 내기보다는 제가 찾은 바로는 논문에서 그대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논문 내용을 좀 학습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건지 아니면 학원가를 좀 탈해서 벗어나서 또는 나름대로 개론서를 가지고 착실히 공부를 하길 원하는 건지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출제를 했는지 모르지만 화법 파트에서는 발표, 연설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용 연결 표현의 기능 같은 것도 좀 물어봤었고요. 그리고 화법을 하면 맨 처음에 첫 시간에 하는 게 바로 상호교섭행위인데 이 상호교섭행위가 2001년에 출제 한번 되고 최근 처음으로 2020학년도에 나왔습니다. 이런 게 나왔었고요. 독서 같은 경우는 잠깐 보시면은 가장 많이 준비하는 비판적 독해가 나왔어요. 비판적 독해 판단 준거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던 자기선택적 독서가 개론서에 실리고 나서 처음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기선택적 독서 물어봤고 그 다음에 도해조직적 전략이라든가 그 다음에 직접교수법, 현시적 교수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많아요. 해당 시험 문제에서 정답이 직접이냐 현시적이냐 의견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직접 현시적이라고 분류하도록 문제를 낸 게 아니에요. 자, 직접과 현시적의 관계는 나중에 살펴보실 거지만 선후 관계가 불명확해요. 어떤 개론서에서는 여기서 얘가 나왔다고 하고요. 어떤 개론서에서는 얘에서 얘가 나왔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불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문제에서는 그냥 직접이든 현시적이든 언급하는 것을 정답으로 처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으로 작문을 보겠습니다. 작문을 보시면 장문 같은 경우는 장문 맥락을 나왔어요. 장문 맥락이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준비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장문 전략이 나왔어요. 즉 장문 단계는 계획하기, 내용 생성, 조직, 표현, 고쳐쓰기라는 5단계를 거쳐서 한 편의 글을 생산하잖아요. 그 중에서 조직하기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통일성을 갖춘 글쓰기라서 통일성이 나왔고, 그 다음에 형식주의 작물이론 나왔고요. 독자 분석 요소. 자, 요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시험은 주제만 놓고 봤을 때는 별로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낯익은 주제들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주제만 놓고 봤을 때는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지만 조건이 까다롭고 세세하게 썼어야 하기 때문에 시험 점수가 낮게 나왔죠. 커트라인이 낮죠. 자, 그렇다면 지금 화법, 독서, 장문이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는지를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자,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이론 파트예요. 1, 2월 달 같은 경우는 이론 파트에 대해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럼 이론을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자, 앞에서 개론서, 이론서를 좀 체계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화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장 화법교육론이 필두죠. 화법교육론을 필두로 해서 나머지 개론서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독서 같은 경우는 독서교육론, 사회평론에서 나온 독서교육론을 바탕으로 나머지 개론서들을 좀 보셔야 되고요. 장문 같은 경우도 이제 장문교육론이 여러 개예요. 근데 아무래도 영락에서 나온 장문교육론을 필두로 해서 나머지 개론서 내용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많은 책을 다 사실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자, 물론 개별적으로 다 준비를 하시긴 합니다. 개별적으로 다 구매를 하셔서 공부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세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공부 방법은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개론서를 학원 강의를 들으시던 듣지 않으시던 간에 개론서를 구매를 해서 그걸 바탕으로 자신이 학습을 하고 정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시험을 대비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학원 강의를 들으러 왔는데 다음 주부터 이론반 진도 나갈 거니까 이거 다 구매해서 갖고 와라. 이러면 안 되죠. 그죠? 학원 강의는. 그래서 학원 강의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런 다양한 개론서들의 내용을 담아서 그 다음에 교재를 만들었죠. 그래서 1, 2월 달에서 이론을 진행을 할 때에는 주교재가 이제 빨간 국어교육론 이론편입니다. 빨간 국어교육론 이론편. 요 책을 바탕으로 이제 화법, 독서, 장문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을 좀 학습을 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커버가 다 안 돼요. 여기서 약 70%에서 80% 정도 소화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5, 6월 달에 가서 이제 기출문제를 풉니다. 기출문제를 풀 때 그때는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기출문제집만 가지고 공부하기엔 좀 부족해요. 그래서 따로 해설지를 드립니다. 문항마다. 그때 문항마다 해설지를 드리는데 그 해설지에 다양한 개론서들의 이론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런 내용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7월 달부터 11월 달까지는 문풀반, 모의고사반인데 문풀 모의고사반에서는 따로 교재가 없죠. 그때 문제지와 해설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해설지를 보시면 해설지 안에 문항별로 다양한 개론서들의 이론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올해 조금 제가 유독 조금 계획을 한 거라고 할까요? 빈틈 공략 프린트를 만들 거예요. 만들고 있고요, 현재. 자, 이건 하반기에 진행을 할 건데, 문풀 모고반 들어가면은 빈틈 공략이 뭐예요? 빈틈을 없애자는 거잖아요. 그죠? 빈틈을 없애자는 의도인데, 이런 의도가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발표를 여러 번 준비를 했어도 발표 개요서라는 단어를 안 보면 그 단어를 못 써요. 그죠? 근데 발표 개요서만은 답은 아니에요. 표제의 원고도 답이 됩니다. 하지만 심리상은 개요서를 썼으면 좀 더 마음이 편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걸 좀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표가 실린 1번, 2번, 3번 개론서를 보지 않았지만 문제가 4번 개론서에서 그 용어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요런 것들을 좀 대비를 해보고자 빈틈을 좀 없애고자 하반기에는 빈틈 공략 프린트를 만들어서 이론서 내용을 좀 따로 정리를 하고 간략하게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개론서들을 제가 정리를 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서는 1월부터 이제 하반기까지 쭉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다음 잠깐 보시면 다음은 이제 연간 계획입니다. 연간 계획. 간략하게 볼 거예요. 1, 2월 달 같은 경우는 이론반 진행하죠. 이론반 진행하는데 이제 국어 교육론 같은 경우는 수업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9시 30분부터 16시까지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웬만해서는 16시 이전에 끝내드릴 거예요. 왜냐? 16시부터 스터디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6시에 딱 끝나고 16시부터 스터디하면 피곤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쉬어야 되니까 16시 이전에 무조건 끝내드리도록 노력을 할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은 1, 2월 달은 이론반이 진행이 됩니다. 이론반은 이제 마인드맵과 같이 수업이 진도를 나갈 거고요. 3, 4월 달에는 교육과정반을 진행을 할 거예요. 교육과정반을 진행을 할 건데, 여기서도 교육과정반에서도 이제 진행을 할 때 교재도 필요하지만 교재 이외에 마인드맵도 제공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교과서도 같이 볼 예정입니다. 자, 교과서와 관련해서는 제가 3, 4월 개강 임박해서 이제 공지사항을 하나 올릴 테니까 공지사항을 꼭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5, 6월 달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반을 합니다. 기출, 동영문제 전국반이라고 하는데, 기출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와 유사한 형태의 문제인 동영문제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동영문제도 같이 푸실 수 있고 기출문제도 같이 풀고 정리하는 그런 반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상반기가 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면은, 하반기부터는 이제 국어교육론만 단독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문법, 문학, 국어교육론 같이 해서 이제 영역별로 문제를 풀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해설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수목 종일반이에요. 수목 종일반. 그래서 여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수요일 같은 경우는 아침에 오전에 오시면은 9시부터 한 12시 한 20분까지 문제를 푸십니다. 문제를 푸실 거고요. 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에 12시 한 20분부터 대략 13시 20분인지 30분까지 점심을 좀 드시고요. 그리고 나서 수요일 오후 같은 경우는 문법이었던 것 같아요. 문법에 대한 이제 해설 강의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목요일로 문법 문학이죠? 맞나요? 제가 지금 헷갈리네. 문법 문학인가요? 아니죠. 문법이죠. 남의 강의는 몰라요. 자, 목요일로 넘어가면 목요일 오전, 오후는 아니죠. 오전, 오후. 그래서 오후가 제가 합니다. 오후에는 국어교육론을 하고요. 해설 강의. 그 다음에 오전 같은 경우는 문학에 대해서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하반기는 교재가 따로 없습니다.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반기 17주 동안 9주 8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7주 동안 문제를 풀고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어교육론 같은 경우는 이 17주 동안 빈틈 공략 프린트 만들어서 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 2월 달 잠깐 설명드릴 거예요. 다 드렸어요. 자, 그래서 1, 2월 달 같은 경우는 이론을 정리를 할 건데, 교재 같은 경우는 빨간 국어용론 이론편을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근데 작년 교재 사용하셔도 무방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제가 교재 페이지를 언급을 할 때 교재 페이지가 좀 다르죠. 그러면 그 부분을 찾는데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거 이외에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인드맵을 제공해 드립니다. 요거는 작년 마인드맵과 좀 달라요. 좀 개정을 했고요. 그래서 1월달, 2월달 합쳐서 8주 동안 이론반을 진행을 하는데, 요 3주, 1월달 세 번째 주 24일부터 설 연휴더라고요. 요때 정상 수업 합니다. 정상 수업 할 거니까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네. 정상 수업 진행하고요. 자, 그 다음에 스터디를 운영을 합니다. 앞에서 9시 30분부터 수업을 시작해서 대략 16시였죠. 16시까지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16시 이전에 수업을 끝내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스터디를 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스터디는 1월부터 4월까지 운영을 할 건데요. 자, 16시부터 18시까지 한 2시간 정도 스터디를 운영을 할까 합니다. 자, 스터디 취지는 무엇이냐? 복습, 크게 말하면 복습, 적용력, 요걸 좀 길러보려고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스터디는 두 번째 주차부터 좀 시작을 하는데요. 만약에 첫 주차, 1주차가 1월 10일이죠. 오늘 배운 내용을, 학습한 내용을 다음 주 수업인 1월 17일에 오실 때까지 그냥 오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한번 복습을 하고 이날 오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17일 날부터 스터디를 시작을 하는데, 이날은 스터디 내용은 1주차 때 배운 내용이에요. 1주차 때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빈칸 마인드맵을 제공해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차별 연습 문제를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주제별로 문제를 드릴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빈칸 마인드맵 채워보시고 채워보면서 내가 복습이 얼마나 됐는지 복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론뿐만 아니라 연습 문제 풀어보면서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구나. 적용력까지 한번 길러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준비를 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강제성도 좀 있어요. 그냥 16시 정도의 수업이 끝나면 집에 가시기보다는 남아서 한 2시간 정도라도 좀 정리를 하고 가면 더 좋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그냥 집에 가시는 것보다는. 그래서 한번 참여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한번 보시면, 먼저 스터디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스터디 신청을 받을 거예요. 저 교실 앞에 문에 보시면 옆에 신청란이 붙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신청을 하신 분에 한해서 이제 4인 1조로 모둠을 좀 편성을 할 거고요. 모둠을 편성한 다음에 이제 제가 16시부터 빈칸 마인드맵하고 연습 문제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솔직히 뭐 빈칸 마인드맵을 채울 때는 모둠별로 토의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빈칸 마인드맵을 채워보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같이 풀어요. 문제를 푼 다음에 서로 답안을 바꿔서 볼 거예요. 바꿔서 보면서 다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타인의 생각을 한번 볼 겁니다. 얼마나 답안을 잘 꼼꼼하게 썼는지, 그리고 내가 못 쓴 부분은 무엇인지도 한번 파악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한번 돌려읽기를 한번 해보면서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와서 문제를 풀면서 궁금했던 내용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의응답을 받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진행을 할 건데 요거를 한번 참여를 해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빨강 스터디를 참여를 해서 하시면 제가 모둠을 편성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꼭 그 같이 모둠 편성된 선생님들끼리 국어교육론만 스터디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문법 스터디를 하시던 문학 스터디를 하시던 같이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일 거예요, 아마. 질의응답. 질의응답을 어떻게 할 거냐. 수업 내용에 대해서 이제 아무리 제가 앞에서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궁금한 내용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자, 1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직강에 한정되는 것 같아요. 금요일 수업을 하고 나서 종료하고 나서 직접 질의를 받을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내용은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방법. 여기도 직강에 해당되긴 하지만 주로 인강일 것 같아요. 자, 아모르 IT층을 로그인을 한번 해보시면 상단에 마이 페이지가 있습니다. 마이 페이지 안에 여기는 질문 게시판 이름이 우리끼리 얘기해요예요. 자, 우리끼리 얘기해요가 있는데 여기에 질문을 여기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황건우 국어교육론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글을 쓰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얘는 패키지예요. 패키지일 경우에 황건우 국어교육론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단독 단가를 신청하신 분들은 아마 이게 안 나오지 않을까. 그냥 원래부터 이 페이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스터디 같은 경우 한번 참여해 보시고, 그리고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 보시고 좀 참고하셔서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쭉 했고요.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마인드맵을 가지고 할 거예요. 교재를 한번 보셨지만은 교재는 줄글로 되어 있어요. 그죠? 줄글로 되어 있는데 교재 같은 경우는 제가 필요한 부분에서 이제 표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볼 때 몇 페이지 같이 보시죠. 어디 내용 같이 보시죠. 라고 해서 언급을 드릴 거고요. 주로 마인드맵으로 이제 진도를 나갈 예정입니다. 마인드맵이 주로 보실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수업 시간 같은 경우는 주로 제가 잡기로는 한 60분 잡아요. 한 60분 동안 수업하고 한 10분 쉬었다가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근데 하다 보면 딱 60분이 안 돼요. 넘을 때도 있습니다. 이건 약간 양해를 해주시고, 주로 60분을 바탕으로 수업하고 그 다음에 한 10분 쉬고 이런 체제로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나가볼 텐데 빔 꺼주시고 교재를 한번 보실까요? 교재 목차를 한번 보실 거예요. 교재 목차를 보시면 목차는 페이지 수가 없네요. 자, 목차를 보시면 맨 처음에 화법부터 나옵니다. 그죠? 화법 나오고 로마 숫자 1, 2 화법, 로마 숫자 2가 독서예요. 그죠? 독서 나오고, 그리고 로마 숫자 3이 장문, 그 다음에 4가 국어교육학 일반론이라고 해서 요 부분이 총체적 언어교육 요 부분이 나온 내용이에요. 미리 말씀을 드려요. 4번은 안 해요. 요거는 나중에
문제 풀고 그때 설명드립니다. 별로 할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4번은 혹시 그래도 자습하시고 싶으신 분이 계실까봐 실어놓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4번은 안 하고 주로 우리는 로마 숫자 1번, 2번, 3번을 학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맨 처음에 화법부터 이제 진도를 나가는데 오늘은 가볍게 5단원 정도만 나갈 거예요. 화법의 본질, 듣기의 유형, 그다음에 비언어적 의사소통, 그다음에 자아 개념, 자기 노출, 그다음에 의사소통 불안, 요 5단원을 좀 체계적으로 좀 진도를 나가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교재는 8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고 화법의 본질 펴시면 돼요. 화법의 본질. 그리고 마인드맵 1페이지고요. 교재 8페이지를 보시면요. 화법의 본질이라고 제목이 달려져 있고요. 그리고 나서 8페이지 자체가 상세 목차, 그 다음에 주제 분석표, 관련 교육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작년 교재 가지고 계신 분 선생님께서는 오늘 나눠드린 요 프린트 보시면 돼요. 요 프린트입니다. 자, 화법의 본질과 관련해서는 뭘 보는지 잠깐 볼까요? 화법의 본질. 화법의 본질에서는 화법이 우선 뭔지 봐야죠. 여기서는 약간 뭐라고 할까요? 본론적인 내용? 아니면은 그냥 지나가는 화법이라는 게 뭔지 살펴보는 그런 파트인데, 화법의 본질이라는 거에서 이제 화법의 개념이 무엇인지, 화법의 성격은 또 어떤지, 그리고 화법의 요소에는 뭐가 있는지 요걸 좀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화법의 개념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거고, 화법의 성격은 4개가 있어요. 자, 구두언어적 성격, 상호교섭적 성격, 대인관계적 성격, 사회문화적 성격, 요 4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4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화법의 요소로 화자, 청자, 메시지, 장면 있죠. 요 4가지 내용에서 좀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화법의 본질에서는 어디에 좀 초점을 두고 보셔야 되냐? 밑에 내려오시면은 출제 예상 지점이 있습니다. 왼쪽에 출제 예상 지점이 있는데, 주로 좀 보셔야 되는 것은 의미 공유 과정. 요거는 교육과정 용어이긴 한데, 의미 공유 과정의 의미라든가, 그다음에 화법의 성격이라든가, 또는 화법의 요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데, 최근 시험인 얼마 전 시험에서 상호 교섭이 나왔죠. 여기서 한번 출제가 됐었고요. 관련 기출은 역대 2번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관련 교육과정을 한번 보시면, 이 화법의 본질과 관련해서는 2015 개정교육과정 관련해서 2개의 성취 기준이 있습니다. 즉 화법과 작문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중학교 국어에 하나 있어요. 즉 의미 공유 과정이 뭔지, 그리고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라는 게 무엇인지, 이런 내용을 이제 화법의 본질과 관련해서 교육과정에서도 2개 정도 2015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교육과정 가서 다시 한번 보시고, 저희는 이론으로 갑니다. 이론으로 가시면, 자, 교재는 9페이지부터 시작을 할 거고, 자, 마인드맵 1페이지 보실게요. 마인드맵 1페이지. 마인드맵 1페이지를 보시면 맨 처음 화법의 개념 정의부터 나와요. 그죠? 화법의 개념 정의부터 나옵니다. 자, 화법이란 무엇인지 그 개념을 좀 정의를 해볼 건데, 여기 1페이지에서 보듯이 화법의 개념 정의는 매우 다양해요. 다양한 정의가 있습니다. 정답이 없다는 의미예요. 정답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법을 어떻게 개념을 정의를 해야 되는지 그 정의를 한번 살펴볼 건데, 우리는 첫 번째로 사전적 정의를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류적 정의를 한번 볼 거예요. 자, 요 내용을 잠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전적 정의, 분류적 정의를 한번 보실 건데, 자, 우리 지금 화법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화법. 자, 화법이란 사전적 정의를 한번 보시면, 먼저 화법은 한자예요. 그죠? 자, 그래서 화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자, 요렇게 쓸 수 있는데, 말씀 화자예요. 말씀 화자에 법자입니다. 즉 말하는 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영어로 한번 살펴보면 영어는 스피치예요. 스피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스피치로 쓰고 있는데, 이 스피치의 뜻은 어떻게 돼요? 스피치는 구어적 능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구어적 능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처럼 사전적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한자든 영어든 주로 화법이라는 건 뭐예요? 말하는 법,
다음에 말하는 능력을 의미해요. 그죠? 종합을 해보면 말하는 법, 말하는 능력을 의미를 한다. 자, 그 다음은 분리적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화법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인 의사소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의사소통. 의사소통. 의사소통은 뭘까요? 의사소통이라는 건 뜻과 생각이 서로 통한다는 뜻이에요. 의사소통. 근데 화법은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의사소통을 할 때는 꼭 말로만 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글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화법보다는 조금 더 큰 개념인데 이 의사소통을 한번 분류를 해보면 크게 의사소통은 언어적 의사소통하고요. 그 다음에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 나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고 그 다음에 언어적 의사소통은 다시 어떻게 나눠지냐. 언어적 의사소통은 다시 문자 언어적 의사소통과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음성 언어적 의사소통 이렇게 나뉘어요. 자, 의사소통을 분류를 해보니까 결국 화법이라는 것은 화법은 음성 언어, 구도 언어를 사용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화법이라는 것은 언어적 의사소통 중에서 음성 언어적 의사소통을 지칭을 하는구나 라고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되셨고, 자, 이렇게 두 가지 사전적 정의, 분류적 정의 두 가지를 살펴보셨는데 이걸 좀 종합을 해볼게요. 자, 종합을 해보면 결국 화법이라는 건 뭐예요? 화법이라는 것은 음성 언어를 사용해요. 문자 언어 사용하면 안 돼요. 그죠? 즉 음성 언어를 사용을 해서 음성 언어를 사용해 음성 언어를 사용하는 말하는 법, 말하는 방법에 대한 게 과연 말하는 방법이라는 게 화법이고, 그리고 또 화법은 말하는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혹은 이와 관련된 이론, 이렇게 좀 정의를 내려볼 수 있습니다. 음성 언어를 사용하는 말하는 방법 혹은 관련 이론, 이런 것들을 화법이라고 좀 정의를 내려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제가 의사소통 말씀드릴 때 뜻과 생각이 서로 통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근데 서로 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할 수 있어요? 혼자 못해요. 그죠? 2명의 이상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2명의 이상의 사람. 2인 이상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주로 우리는 이것을 화자, 청자라고 부르죠. 그죠? 화자, 청자라고 부르는데 화자가 메시지를 보냈을 경우 청자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인식을 해야 돼요. 그죠? 받아들이고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서로 통할 거 아니에요. 보내기만 하면 안 돼요. 얘가 받아들여야지만 통한 거예요. 자, 이처럼 2인 이상이 같이 하는 행위다. 요걸 여기에 좀 추가로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인 이상이 참여하는 행위. 요것을 화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좀 정의를 내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고. 자, 마인드맵 1페이지에서 먼저 화법의 정의부터 봤어요. 화법의 개념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정의는 무수히 많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사전적 정의라든가 분리적 정의를 통해서 화법이란 이런 거구나.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자, 정리를 하시고 정리하신 분들은 두 번째 페이지, 이 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화법의 개념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뭐 본다고 했어요? 화법의 성격 본다고 했어요. 그죠? 화법의 성격을 보실 거예요. 나머지 조기 필기하시고 저희가 두 번째는 화법의 성격을 합니다. 화법의 성격, 그걸 할 거예요. 성격에 뭐가 있을까요? 크게 4가지가 있어요. 근데 개론서에 따라서는 6가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4가지를 먼저 살펴보시면, 자, 첫 번째는 뭐가 있어요? 구두 언어적 성격이 있습니다. 구두 언어적 성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상호 교섭적 성격이 있어요. 상호 교섭적 성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인 관계적 성격이 있어요. 대인 관계적 성격.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사회문화적 성격이죠. 사회문화적 성격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살펴볼 거예요. 구두 언어적 성격부터. 자, 구두 언어적 성격을 좀 보시려면 앞에서 화법의 개념을 보셨잖아요. 그죠? 화법은 여기 보시면 언어적 의사소통 중에서 음성 언어적 의사소통을 화법이라고 말을 했어요. 즉 문자 언어가 아니라 음성 언어, 즉 구두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요 구두 언어와 관련된 게 바로 구두 언어적 성격이에요. 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성 언어, 구두 언어와 관련된 게 바로 구두 언어적 성격이다. 여기부터 설명을 먼저 드리면, 즉 화법이라는 것은요, 문자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와 청자가 구두 언어를 사용해서 서로 소통 행위를 통해서 시공간 상황을 공유를 하죠. 그죠? 자, 정리를 할게요. 자, 구두 언어적 성격이라는 것은 화자와 청자가 같은 시공간적 상황을 공유를 하면서 또한 구두 언어를 사용하는 의사소통 행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두 언어적 성격이다. 그래서 구두 언어적 성격을 좀 설명을 하시려면 나와야 되는 게 화자와 청자가 같은 시공간을 공유한다. 같은 시공간 공유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문자 언어가 아니라 구두 언어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화자와 청자가 구두 언어를 사용을 해서 소통을 하는데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쌍방향 의사소통 행위라는 거예요. 쌍방향 의사소통 행위. 쌍방향 의사소통 행위라는 겁니다. 즉 같은 시공간 상황 안에서 구두 언어를 사용을 해서 서로 소통을 하는데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라 쌍방향의 소통 행위다. 근데 초점은 명칭을 보시면 구두 언어 둘째에 있죠. 자, 요것과 관련해서 교재를 잠깐 보실 건데 교재 어디를 보시냐면 교재 10페이지입니다. 교재 10페이지를 보시면 구두 언어적 성격을 좀 설명을 하면서요. 구두 언어와 문자 언어를 좀 비교를 해요. 그죠? 말과 글을 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왼쪽 맨 위에 표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구두 언어, 문자 언어 요걸 좀 비교를 하고 있는데 그 비교표를 좀 보시면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말과 글은 차이점이 있어요. 그죠? 말, 글, 요 두 가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 차이점을 잠깐만 몇 가지만 보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좀 보실 게 무엇이 있냐면 지금 말과 글을 좀 비교를 할 때 매체를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의 내용. 그 다음에 정보의 거기는 원래는 형식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구조라는 말을 쓰는 것 같아요. 그죠? 구조. 정보의 구조. 그 다음에 정보의 양. 마지막으로 인지 정보 처리 양식. 인지 정보 처리. 요거를 좀 보실 겁니다. 여기가 정보죠. 요거를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말과 글을 비교하는 거예요. 말과 글. 자,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매체를 사용해요? 뭐 음성 언어죠, 뭐. 그죠? 음성 언어를 사용을 해서 상대방과 소통을 하게 됩니다. 음성 언어.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음성 언어만 사용하지 않아요. 말할 때 우리가 이렇게만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비언어도 사용하고요. 준언어도 사용해요. 그래서 같이 준언어, 비언어 언급해 주셔야 됩니다. 자, 글 같은 경우는 책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 텍스트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말이 음성 언어를 통해서 소통을 한 거라면 글은 문자 언어죠, 뭘. 문자 언어를 통해서 소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한번 보면 시간이란 건 그거예요. 즉 말에서는 화자와 청자, 글에서는 필자와 독자가 같은 시공간적 상황에 있느냐 그것을 같이 공유하는가를 물어봐요. 즉 말을 할 때 혼자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죠? 화자, 청자가 같은 시공간 상황에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말 같은 경우는 시간상에 시공간을 공유를 합니다. 시공간을 공유를 해요. 그러나 글 같은 경우는 물론 공유가 가능해요. 독자가 앞에서 읽고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 필자가 쓰면서 독자가 거기서 바로 쓰는 대로 읽는다면 가능하긴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글 같은 경우는 시공간적으로 공유를 하지 않습니다. 떨어져 있죠.
그 다음에 정보의 내용, 구조, 양을 한번 보실 텐데 우리 말을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말을 어떻게 해요? 만약에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을 어렵게 돌려서 얘기하나요? 아니면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나요? 쉽게 풀어서 설명해요. 그죠? 그래야 그 사람이 제대로 알아듣고 나한테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말의 내용은 구체적이에요. 또한 한 번에 우리 많은 양의 말이에요? 아니에요. 작은 단위로 서로 주고받잖아요. 그죠? 적은 양입니다. 그리고 구조는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형식. 자, 말할 때 형식이 존재하긴 해요. 예를 들면 웃 어른과 뭐 손자라고 할까요? 뭐 할아버지와 손자 서로 대화를 할 때 지켜야 될 언어 예절이 있죠. 그죠? 그렇지만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절친한 친구 사이에도 편하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나이 차이가 좀 나긴 하지만은 편하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즉 글에 비해서는 말은 특정한 형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기는 있지만. 그래서 구조면에서 말은 조금 개방적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특정한 형식 없이. 자, 반면에 글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많은 양을 전달하죠. 그죠? 한 권의 텍스트 생각하셔야 되니까 글은 한 번에 많은 양을 전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글을 쓸 때에는 말보다는 일정한 형식이 있어요. 즉 독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글의 종류마다 특정하게 써야 되는 형식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글은 말보다는 폐쇄적이에요. 그리고 내용명도 살펴보면은 말은 상대방을 마주보고 바로 소통하기 때문에 구체적이지만은 글은 말에 비해서는 조금 더 추상적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좀 결론을 짓는 게 바로 인지정보 처리, 그러니까 정보 처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말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말 같은 경우는 적은 양의 말을 가지고 별다른 형식 없이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을 해줘요. 화자가. 그러면 이런 것들을 들은 청자는 어때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해가 잘 안 가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정보 처리가 잘 돼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정보 처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반면에 글 같은 경우는요, 추상적인 내용에다가 또 나름의 형식이 있어요. 그리고 한 번에 수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번엔 독자죠. 독자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처리할 때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힘이 들죠. 당연히. 한 번에 많은 양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비자동적으로 정보가 처리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되셨고. 이게 바로 구두 언어적 성격인데, 구두 언어적 성격은 문자 언어가 구두 언어를 사용하는 거라고 문자 언어가 아니라 구두 언어를 사용하는 게 구두 언어적 성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과 글을 비교하면서 말은 이런 특성이 있구나. 그래서 구두 언어적 성격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두 언어적 성격을 설명을 할 때는 말과 글을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 표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는 10페이지였죠? 10페이지 한번 체크를 해두시고 실판 판서 내용 바탕으로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되셨어요. 다음은 상호 교섭적 성격으로 넘어갑니다. 상호 교섭적 성격은 간략하게 설명을 할게요. 최근의 기출이기도 하니까. 자, 이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워도 되죠? 상호 교섭적 성격이 뭐예요? 상호 교섭적 성격은 먼저 교섭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섭이 뭘까요? 교섭이라는 것은 서로 논의하고 절충한다라는 뜻입니다. 서로 논의하고 절충한다라는 게 바로 교섭이에요. 그래서 상호 교섭적 성격을 설명을 하려면 화자와 청자가 다시 나와야 됩니다. 자, 화자와 청자가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데, 이때 화자와 청자는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나요?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막 해요? 그렇지 않죠. 즉 화자와 청자가 특정 주제를 바탕으로 서로 상호 교섭을 하면서 새롭게 의미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 그림으로 나타낼게요.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 화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잠깐 지울게요. 청자 있습니다.
화자와 청자가 있습니다. 자, 화자와 청자는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이때 화자와 청자는 특정 맥락의 영향을 받으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서로 의사소통을 하게 돼요. 자, 이때 화자와 청자는요,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일방적으로 막 전달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뭐냐? 화자와 청자는 메시지를 주고받을 건데 우선 역할을부터 보면 화자와 청자의 역할이 고정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화자는 곧 화자 역할도 하다가 청자 역할도 수행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청자는요, 계속 청자가 아니라 청자를 하다가 얘가 말을 하면 얘도 다시 말을 해야 되니까 얘도 화자 역할을 수행해요. 그죠? 즉 화자와 청자의 역할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교대를 해요. 자, 우선 이렇고 그 다음에 화자와 청자는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메시지를 주고받아요.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는데 이때 메시지를 주고받는 양식을 잘 보셔야 돼요. 즉 맨 먼저 이 화자가 말을 시작을 하겠죠. 그죠? 자, 화자가 말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을 해요. 이랬을 때 전달한 메시지의 영향을 받죠. 그리고 그 영향을 담아서 피드백을 하게 됩니다. 그죠? 얘가 전달한 것을 무시하고 자신이 할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얘가 뭐라고 물어봤으면 그 물어본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니까 서로 영향을 받아요. 그죠? 얘가 한 말에 청자가 영향받아서 피드백하게 되고요. 자, 청자가 되돌려준 피드백에 영향을 받아서 다시 화자가 청자에게 메시지 던지죠. 그죠? 자, 이처럼 서로 영향을 주면서 새롭게 의미를 구성하더라. 이게 바로 상호 교섭적 성격입니다. 즉,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화자와 청자는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자신들만의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는 과정이 바로 화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교육학에서는 뭐라고 설명해요? 나선형 교육과정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미가 새롭게 구성될 때 그것은 나선형으로 구성된다고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죠? 그래서 나선형 교육과정이 여기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상호 교섭적 성격과 관련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새로운 의미 구성, 새로운 의미 구성행위. 요거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죠.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고정된 의미가 아니라 새로 화자와 청자 사이에서 새롭게 의미를 구성해가는 과정이다. 그게 바로 상호 교섭적 성격입니다. 되셨어요? 네. 다음 거 할게요. 근데 다음 거는 대인관계적 성격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상호 교섭적 성격을 잠깐만 다시 해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화자와 청자가 서로 메시지 주고받으면서 영향받았잖아요. 그죠? 이때 화자와 청자가 대화를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마주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의 성별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서 그 사람의 나이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도 좀 짐작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대화 과정에서 직업 등이 나오기도 해요. 그죠? 이러한 타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은 결국 내가 나에 대한 정보를 노출을 해야지만 상대방이 이 정보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 화법 과정에서 화자와 청자는 결국 자기 정체성을 노출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노출을 하게 된다. 즉 이런 거 나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직업 등 다양한 자기 정체성 등을 노출하게 되고 상호 교섭적 성격으로 설명을 하자면 서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화자와 청자는 서로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교섭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교섭한다는 건 알아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래서 상호 교섭적 성격에서는 자기 정체성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는 지금 상호 교섭적 성격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정체성 이야기했어요. 그죠? 근데 얘를 단독으로 떨어뜨려서 다섯 번째 화법의 성격에서 자기 정체성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해요.
되셨고. 자, 다음은 대인관계적 성격으로 갑니다. 마인드맵 보시면 쫓아오시면 돼요. 아, 그리고 제가 이걸 말씀드린다고 까먹었어요. 마인드맵 받으셨잖아요. 받으시고 거기 필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이쁘게 하지 마세요. 막 하세요. 이거 파일 올려드릴 거니까 거기 뽑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쁘게 한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요.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글씨를 삐뚤삐뚤하게 쓰면은 그것에 대해서 조금 화가 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쁘게 쓰라고 노력하지 마시고 또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막 필기하시라 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됐습니다. 세 번째, 대인관계적 성격으로 갈게요. 자, 대인관계적 성격은 결국 상호교섭적 성격과 좀 연결이 돼요. 자, 상호교섭적 성격을 설명하면서 제가 자기정체성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정체성이라는 것은 결국 대화 참여자가 자신의 나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직업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는 거잖아요. 그죠? 정보를 노출을 해야만 상대방이 나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처럼 자신에 대한 정보가 드러나요. 즉, 자기 정체성이 드러나면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게 되죠. 이것을 자기 노출이라고 해요. 오늘 뒤에서 할 거지만. 자기 노출이 일어나게 되면은, 나 혼자 자기 노출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화 참여자가 A, B라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할 때, A가 일정에 이만큼의 자기 노출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B는 자기 노출을 아예 안 해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A가 요 정도의 자기 고민을 털어놨다면 B도 요 정도의 자기 고민을 일반적으로 털어놓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서 A와 B는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게 돼요. 그죠?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고 점점점 그 관계는 친밀해지죠. 즉, 자기 노출 행위가 일어남으로써 대인관계 발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대인관계 발전. 자, 대인관계 발전이 일어난다. 근데 가정이 뭐였어요? 어떤 상황에서 자기 노출이 일어났어요? 대화를 화법 행위를 하는 상황에서 자기 노출이 일어났고 그것을 바탕으로 대인관계 발전까지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맨 처음으로 화법을 상정을 해본다면 화법은 결국 대인관계 발전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대인관계적 성격입니다. 즉, 화법은 대인관계 발전에 이바지한다. 대인관계적 성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대인관계적 성격을 설명을 할 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는 지칭, 호칭입니다. 지칭, 호칭. 지칭, 호칭. 이게 대인관계적 성격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처음 만난 사람 생각해 보세요. 처음 만난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어떻게 불러요? 그 사람 부를 때. 일반적으로는 누구누구 씨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누구누구 씨 이렇게 불러요. 그러다가 조금 친밀해지면 누구누구 야 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둘이 더 친해지면 예를 들어서 뭐 연인으로 발전을 했다. 그러면 뭐 자기야 뭐 이런 호칭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발전을 해간다는 거예요. 자, 이런 호칭들을 보면 호칭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보면은 그 대화 참여자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구누구 씨라고 하면은 아직은 서먹서먹한 사이구나. 그 다음에 자기야라고 부른다면 저 두 사람은 대인관계 발전이 아주 깊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관계적 성격을 설명을 할 때 이 호칭 지칭이 가장 대표적인 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는 화법 참여자의 관계, 그다음에 화법의 규칙을 보실 거예요. 그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마인드맵 2페이지 보시고 계시죠? 2페이지 보시면 3번 관계적 성격이라고 해서 자, 중간에 보시면 화법 참여자의 관계, 화법의 규칙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마저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법 행위를 통해서 대인관계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 화법 참여자의 관계, 화법 참여자의 관계를 좀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화법의 규칙을 좀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자, 화법의 참여자 성격, 이거 칠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법의 참여자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요. 예를 들어서 사장님과 부하 직원이라든가 교사와 학생이라든가
이처럼 공적인 관계에 있는 대화 참여자가 있어요. 공적인 관계에 있는 대화 참여자가 있습니다. 외적 관계라고도 해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절친한 친구 사이라든가 아니면 뜻이 아주 잘 맞는 지인이라든가 이런 사이에 이번에는 사적인 관계에 있는 대화 참여자도 있습니다. 그죠? 얘를 내적 관계라고도 합니다. 되셨고, 잠시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은 헌법 규칙 볼 겁니다. 자, 헌법의 규칙은 크게 두 가지 규칙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분류를 한번 보시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먼저 그거부터 할까요? 외제적 규칙이라고 하고요. 외제적 규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재적 규칙이 있습니다. 외제적 규칙은 사회적으로 사회에서 만들어진 규칙을 이야기를 해요. 사회에서 만들어져서 외부에서 대화 참여자에게 외부에서 주어진 규칙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사회적 인사말이라든가 또는 지칭, 호칭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은 진짜 너 밥 먹었어? 이런 의미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일종의 인사말이죠. 그죠? 안녕하시냐는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인사말이 외부에서 만들어져서 사회라는 외부에서 만들어져서 대화 참여자에게 주어진 일종의 사회적 규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외제적 규칙. 내재적 규칙은요. 외부에서 주어진 게 아니라 대화 참여자, 즉 화자와 청자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정해진 암묵적인 규칙을 이야기를 해요. 암묵적 규칙. 대화 참여자 사이에서 정해진 거예요. 대화 참여자 사이에서 정해진 암묵적인 규칙을 이야기를 해요. 이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보면 아주 절친한 친구 사이가 있어요. 이런 절친한 친구 사이에 뭐 예를 들면 뭐 시험 성적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헤어진 전 애인을 이름이라든가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이야기를 서로 하지 않는 거, 그냥 암묵적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이런 게 바로 내재적인 규칙입니다. 되셨죠? 자, 우리 다시 칠판 보실까요? 화법 참여자는요 크게 공적 관계와 사적 관계로 나뉜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규칙은 외재적 규칙과 내재적 규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주로 공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외재적 규칙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화를 할 거고요. 사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친한 사이니까 내재적 규칙의 영향을 받아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 아무래도 처음 만난 사람은 공적인 관계일 거예요. 서먹서먹하니까. 근데 그 관계가 계속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서로에 대한 자기 노출이 일어나서 대인관계가 공적인 관계에서 사적인 관계로 대인관계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대인관계가 발전하면서 대화의 규칙도 맨 처음에는 외재적 규칙을 썼지만 대인관계가 발전하면서 내재적 규칙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요거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대화 참여자는 사적 관계, 외적 관계가 있고, 즉 사적 관계, 공적인 관계가 있고, 규칙은 외재적 규칙, 내재적 규칙이 있는데 주로 이렇게 대응이 되더라. 근데 관계가 발전할 수 있으니까 관계가 발전할수록 외재적 규칙을 썼던 것에서 내재적 규칙으로 좀 더 옮겨가더라. 요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되셨어요? 대인관계적 성격과 관련해서 기억하셔야 될 거 뭐가 있을까요? 대인관계적 성격. 대인관계적 성격과 관련해서는 말 그대로 얘 알아두셔야 돼요. 대인관계 발전 요 알아두셔야 되고, 자기 정체성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화법의 규칙 알아두셔야 됩니다. 내적 규칙, 외적 규칙 요거 알아두시고. 자, 다음으로 사회문화적 성격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쉴 거예요. 사회문화적 성격은 뭘까요? 사회문화적 성격을 한번 살펴보시면 화자와 청자가, 화자만 놓고 보셔도 돼요. 화자가 말을 할 거예요. 화자가 말을 하는데 화자는 생각해보면은 특정 민족에 속하기도 하고요. 특정 계층에 속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특정 세대에 속하기도 해요. 각 개개인은요. 그 다음에 특정 집단에 속하기도 하죠. 그죠? 개개인은. 그죠? 자, 이처럼 각자 개개인이 속한 민족, 계층, 세대, 집단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의사소통 방식을 형성하고 향유하더라. 즉 자신이 속한 민족이나 계층이나 집단 이런 것들, 즉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의사소통 방식을 형성하고 향유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잠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민족 예 한번 들어볼게요. 민족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크게 서양하고요 우리나라 생각해 보시죠. 자, 서양 같은 경우는요 어떤 말하기 문화가 있을까요? 서양 같은 경우는 논리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즉 우리처럼 돌려 말하는 거 싫어해요. 서양 같은 경우는 논리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그런 화법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논리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직설적 말하기가 주를 이룹니다. 직설적 말하기가 주를 이뤄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논리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상대를 배려하는 말하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상대를 배려하는 말하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설적 말하기를 하기보다는 우리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으로 되돌려서 말하는 말하기 문화를 가지고 있죠. 그죠? 이처럼 집단에 따라서도 각각의 개개인이 속한 자신의 집단에 따라서도 서로 다른 말하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직설적 말하기냐 우회적 말하기냐, 이렇게 민족에 따라서 달라요. 이거는 민족의 예고. 두 번째는 집단의 예 잠깐 보실게요. 집단은 먼저 교사 집단 보실까요? 교사 집단 보시면, 교사 집단 같은 경우는 물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외부에 나가서도 저 사람이 선생님이라는 건 다 알아요. 어떻게 하냐? 뭐뭐 했어 안 했어 이렇게 지시투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외부에 나갔을 때 선생님인 게 티가 나는 게 조금 바뀌었대요. 원래는 이런 게 있었어요. 했어 안 했어 이렇게 지시투로 이야기를 하면 많이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선생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건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대요. 조금 바뀐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많은 아이들이 와서 질문을 하고, 뭐 초등학생인 경우에요, 선생님 저 이거 했어요 라고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칭찬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아이를 보지도 않고 잘했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보지도 않고 물론 칭찬만 계속하는 경우, 이런 게 바로 요즘 교사 집단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맨 처음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지시투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 것을 교사 집단의 나름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군대 집단 볼까요? 군대 집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명령과 복종을 하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무래도 다, 나, 까 이런 말투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죠? 자, 이처럼 집단에 따라서도 서로 다른 말하기 문화를 가지고 있더라. 말하기 형식을 가지고 있더라. 이게 바로 사회문화적 성격입니다. 즉 민족, 집단, 계층, 다양한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의사소통 방식을 형성하고 향유를 하더라.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자, 그것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교사 집단은 이런 말투, 군대 집단은 이런 말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처음에 이렇게 말을 시작을 했는데 이런 말이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되다 보니까 교사 집단은 이런 말투를 사용하는 거구나. 군대 집단은 이런 말투를 사용하는 거구나.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자,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집단, 그 민족을 대표하는 말하기 문화로 정착이 된 거예요. 자, 지속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말투가 그런 민족이나 집단을 대표하는 일종의 말하기 전통, 말하기 문화로 자리를 잡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자리를 잡은 말하기 전통이나 말하기 문화는요,
그 집단에 속하는 개개인이 있을 거예요. 자, 개개인의 화법의 태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을 합니다. 태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을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나라 보실게요. 우리나라는 배려하는 말하기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죠?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자, 배려하는 말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배려하는 말하기 문화가 하나로 정착이 됐어요. 우리나라 말하기 문화로. 그죠? 근데 이와 관련해서 사례를 하나 살펴보면 삼촌과 조카가 있는데 삼촌이 잘못을 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조카가 따박따박 말대답을 해요. 그럼 우리는 그런 상황을 보고 우리나라에 속한 삼촌과 조카입니다. 삼촌과 조카. 그러면 우리나라의 말하기 전통이 요 배려하는 말하기 문화로 비춰봤을 때 그 조카는 얘가 말버릇이 없다라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죠? 자, 이처럼 자리 잡은 말하기 전통은 개개인, 조카, 개개인의 화법의 태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을 한다고요. 말버릇이 없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되셨죠?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문화적 성격과 관련해서 알아두셔야 될 거 뭐가 있어요? 집단, 민족, 계층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의사소통 방식을 향유한다. 의사소통 방식 향유하고요. 또 한 가지 요거예요. 일종의 자리 잡은 말하기 전통은 평가 기준으로도 작용을 한다. 요거 알아두셔야죠. 요거는 교육과정에서도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성취 기준에서. 되셨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살펴봤고요. 지금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얼른 휘리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동안만 쉴게요.